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역사를 알려주는 쭌쌤 김준우입니다. 앞서 영상 한 편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참혹한 삶, 파괴된 집, 그리고 헤어진 가족들, 이 모두 전쟁이 남기고 간 상흔들입니다.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죠. 모든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클로스도 소녀에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통해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소녀는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산타도 도울 수 없었던 그 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적십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장을 보고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병원? 앰뷸런스? 아마 많은 분들이 병원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우리는 왜 적십자 표장을 병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인도주의와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적십자는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인도주의입니다. 우리나라와 적십자와의 첫 만남, 그것은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항구가 개항된 이후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부산의 서양식 병원인 재생의원을 개설하면서 적십자사의 깃발을 사용했는데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적십자 깃발을 개항한 곳은 병원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나라와 적십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적십자는 병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적십자는 병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적십자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때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17년 전인 1859년 6월. 당시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통일전쟁이 한창이었죠. 스위스의 한 사업가 앙리 듀낭은 사업상의 일로 이탈리아 북부 솔페리노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앙리 듀낭은 여행을 하던 중 자신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는 전쟁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의 참혹한 강경에 충격을 받은 그는 인근 마을 교회에 임시병원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군, 적군 차별 없이 부상자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는 제네바에 돌아와서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전쟁의 참상과 체험을 솔페리노 회상이라는 책으로 엮어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앙리 듀낭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편이든 상관없이 부상자를 돌보기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구호단체를 각 나라에 세울 것. 두 번째, 부상자와 그들을 돌보는 구호요원을 보호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할 것. 이러한 앙리 듀낭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듀낭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186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또한 적십자의 표장은 앙리 듀낭의 업적을 기려 그의 조국인 스위스 국기의 색깔을 거꾸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1년 후인 1864년 제네바에서는 국제외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결과 부상자를 위한 중립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최초의 제네바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 협약에 따라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곳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여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죠. 이렇듯 적십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전쟁 부상자 치료였으니 적십자와 병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적십자는 언제 처음 설립되었을까요? 자, 이것을 알아보려면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만든 앙리 듀낭이 아직 살아있었던 그때, 우리나라는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등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권이 풍정등화와 같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더 강력한 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1897년 황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을 올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당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중립을 생각하고 있었던 고종은 이 제네바 협약 7조에 있었던 요 중립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적십자 회의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 이에 고종은 신입장을 통해 민영찬을 보내어 1903년 1월 8일 정식으로 제네바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제네바 협약의 가입 조건은 주권 국가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제네바 협약을 통하여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국제사회 일원으로 보장받고자 하였고, 동시에 대한제국을 벨기에와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러던 때 옆나라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고종은 1904년 1월 21일 국외 중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 날부터 대한적 십자사 설치를 개시함으로써 중립을 달성하고자 했죠. 하지만 각국에 알린 중립선언에 열강들은 접수했다는 회신만 보낼 뿐 이를 보장한다는 아무런 반응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1904년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고,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한 채 전쟁으로부터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 의정서로 인해 일본은 우리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종의 중립 외교 정책은 사실상 좌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은 1905년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러일 전쟁 결과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포츠모스 조약에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우월권을 승인받게 됩니다. 비록 고종의 중립 외교 정책은 실패하였지만 러일 전쟁 이후 고종은 칙령 제47호를 내려 대한적 십자사 규칙을 제정하고 반포하면서 드디어 대한적 십자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적 십자사의 탄생이 구한말 쓰러져가는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열강들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일본의 침략 앞에서는 물거품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없게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며, 1910년에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게 됩니다. 고종은 대외적으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제국이 주권 국가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과 그에 따른 열강들의 묵인으로 국권을 완전히 잃게 되죠. 그러면 국권을 잃은 이후 적십자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빼앗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주권 국가만이 설립할 수 있는 적십자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의 간섭과 개입이 확대되면서 일본은 일본적 십자사 한국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후 대한제국의 대한적 십자사를 1909년 7월 23일 칙령을 통해 강제로 해산시키죠. 명분은 이제 일본과 대한제국은 하나이고 또한 일본의 지도를 받고 있으니 대한제국의 적십자사 역시 일본 적십자사와 합쳐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국제 상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적십자는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독립된 주권국가 내에 설립되는 기구인 만큼 일본은 대한적 십자사가 국가 병합에 대한 장애물로 판단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1910년 우리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자행하게 되죠. 헌병들이 경찰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야만적인 태형을 실시하였으며,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는 등 매우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죠. 그렇게 쌓이고 쌓였던 우리 민족의 서름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옵니다. 바로 1919년 3월 1일 전 세계를 향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것이었죠. 3.1운동은 전 세계 신문에 실려 주목을 받게 되지만 일본은 무력을 사용해 아주 잔인하고 가혹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식민지를 문화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실상은 감시와 억압이 더욱 강화되며 민족 지도자들을 친일파로 회유하는 민족 분열 통치였죠.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은 민족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켜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임시정부를 수립한 애국지사들은 적십자 설립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부상당한 독립군들의 치료와 두 번째,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으로의 인정이었습니다. 당시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독립군 부상자의 치료를 위해 적십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적십자는 무력 충돌 희생자에 대한 치료와 구호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안창호, 이희경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4개월 후인 1919년 8월 29일 대한적십자회 사무소를 열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회 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여 대한적십자회의 목표와 역할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게 됩니다. 당시 선언서를 잠시 살펴볼까요? 당시 선언서에 보면 일본 적십자사는 3.1운동의 가혹한 진압에 있어서 한국인들에게 아무런 구호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과 서양인이 자력으로 구호를 하고자 하는 것까지 방해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에서 말하는 인도주의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국제적십자운동은 기본 원칙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을 돕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한적십자회는 상해본부 외에도 국내 지회와 미국 지부, 시베리아 지부 등지로 조직이 확대되어 갔고 그들로부터 회비를 기부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인 회비로 1920년 1월 31일 드디어 독립군 부상자 치료를 위한 적십자간호원 양송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독립신문은 대한적십자회의 적십자간호원 양송소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대한적십자회는 더 많은 회원 모집과 모금 활동을 위해 달력과 배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달력에는 빛발 같은 총알 아래 귀신같이 다니면서 슬픈 영혼 위로하고 아픈 상처 첨해준다 는 임시정부의 적십자의 표어를 넣어 동포들에게 적십자에 대한 인식을 드높였습니다. 배지는 둥근 원판에 적십자 표장을 넣고 그 적십자 표장 아래 태극 무늬를 새기고 대한적십자회라는 글을 넣어 금으로 만드는 것은 5원, 은으로 만든 것은 2원씩 받아 적십자 회원임을 표시하게 했죠. 그 결과 1921년 11월에는 회원이 3,439명으로까지 늘어났고 1919년 11월부터 1921년 3월까지 사이의 수입은 총 8,226원 66전에 달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는데요. 당시 쌀값과 오늘날의 쌀값으로 이제 비교해가지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물가를 한번 살펴보면 경성 시내 시내버스 요금 7전, 신문 구독료와 라디오 청취료는 월 1원, 또한 최고 시설이었던 조선호텔의 숙박료가 3원에서 45원까지 했음을 감안했을 때 8,226원이라는 회비는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모인 회비로 독립운동에서 부상을 입은 독립군과 그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적십자 활동은 독립운동이고 적십자 회비는 독립운동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국내 적십자 활동을 단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내 어려움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대한적십자회는 임시정부를 국제사회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본의 탄압과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러 다닌 바 있는 이관용에게 대한적십자회 구주지부장, 이 직책은 오늘날 말로 하면 유럽 지부장인데요.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고 1921년 2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적십자 회의에 참석시킵니다. 이관용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 적십자사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하고 1920년 10월부터 일본이 자행했던 이 간도 참변, 이 간도의 일대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가옥을 불태우는 이런 범죄 행위를 폭로하게 됩니다. 적십자 정신, 즉 일본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음을 규탄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일본 적십자사로부터 대한적십자회를 분리 독립시켜줄 것을 호소했죠. 또한 임시정부의 대한적십자회를 국제적으로 정식 인정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적십자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국가는 독립된 주권국가의 적십자사여야만 회원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이를 간접적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같은 대한적십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승인에 실패하고 말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설립된 대한적십자회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더 나아가 독립을 위해 힘쓰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활동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이 힘든 시기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쳐가며 지켰었던 대한민국,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했었던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침공하더니 1933년 국제연합을 탈퇴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까지 전쟁을 확대시켜 나가죠. 계속된 전쟁 속에서 일본은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던 광복의 그날이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 스스로 통치하지 못하고 북측에는 소련군이, 남측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삼파토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일본 적십자사와 분리된 우리의 적십자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군 정청의 승인을 받아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조선적십자사가 설립되게 됩니다. 조선적십자사의 초대 총재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역임한 김규식이 추대되었습니다. 김규식은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동포들의 재난과 빈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적십자사는 국민보건운동의 일환으로 가정간호법을 여성들에게 교육시켜 위생관념을 갖게 하고 환자들을 간병하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응급구호법이란 책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의사에게 가기 전까지 임시처치를 하여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렸던 것이죠. 현재 우리가 CPR로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 역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또한 학생들이 중심이 된 적십자 활동이죠. 레드크로스 유스의 약자인 RCY 역시 국제적인 적십자 활동에 발맞춰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활동을 펼쳤음에도 조선 적십자사는 국제적으로 적십자의 회원으로서 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적십자의 회원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자주국가여야만 했는데 조선 적십자사는 미군정 하에 설립된 적십자였기 때문이었죠. 광복 직후
우리 민족은 스스로 정부를 수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열강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죠. 그래야 우리나라 정부 수립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회의하는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 냉전 체제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야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 휴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게 되죠. 미국은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부가 수립되면 미국과 소련 양군은 철수하며 이러한 모든 절차를 감시 협의하기 위하여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할 걸 제안합니다. 그러나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소련의 반대로 결국 북측에서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의하게 되죠. 결국 1948년 5월 10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되었고 여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게 되죠.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정부 수립 후 국회는 조선 적십자사를 대한적십자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적 승인을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조직법을 1949년 4월 30일 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이 되고 대한적십자사도 창설이 되었지만 우리는 결국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는 왜 분단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사람보다 이념이 앞섰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념 갈등은 결국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이 전쟁 발발 소식에 제네바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평양에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남과 북이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전쟁 희생자를 위해서 제네바 협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의하는 내용이었죠. 그 결과 우리는 아직 국제적으로 적십자사의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전쟁 중의 구호 활동과 전쟁 포로 대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의 개입으로 피해가 확대되자 1951년 2월 국제적십자사 연맹은 회원 적십자사들에게 한국전쟁 이재민을 도와주도록 호소합니다. 그 결과 한국전쟁 기간 중에 35개국의 적십자사와 적신월사들이 다량의 의약품과 구호물자를 남측과 북측에 각각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등에서 파견된 적십자사 의료단이 특히 국제연합군 관할 지역 내에서 군 부상자 및 피난민에 대한 진료와 구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 구호 물자를 가지고 전쟁 중 여성들이 봉사활동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를 도와 전쟁에 참여하는 남성들을 대신해서 여성들이 피난민과 군인들에게 급식 봉사를 하는 등 적십자 사업을 크게 도왔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봉사활동은 오늘날 우리의 자원봉사활동의 모태가 되었죠.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전쟁 속에서도 구호 의료품을 통해 피난민들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군병원 내에서도 적십자 휴게실을 설치하여 입원 중인 군인들의 간호에도 힘을 씁니다. 한편 전쟁 초기 치열했던 공방 속에서 수많은 전쟁 포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거제도 등지에 포로 수용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으로 포로들의 대우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거제 포로 수용소 포로들의 하루 일과표가 있는데요.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서 저녁 8시에 취침하는 점, 그리고 자유시간이 의외로 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당시 피난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포로들은 피난민에 비해 음식도 충분히 제공이 되었습니다. 1951년
계속되는 전쟁의 부담을 느끼게 된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은 정전회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전회담의 핵심은 38도선 부근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것과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제네바 협약의 포로 자동 송환 원칙에 따르면 포로들은 모두 본국으로 송환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포로들 중에는 사회주의 이념이 싫어서 남측에 남기를 희망하거나 중립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포로들도 상당수 존재했죠.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포로 송환 문제 잠시 제동이 걸리기는 하지만 결국 여러 논의 끝에 국제연합군, 공산군의 합의에 따라 심사를 거쳐 포로들은 3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가거나 남거나 혹은 중립국으로 가는 것이었죠. 중립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포로들은 인도 적십자사에 의해 중립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공동 적십자단에 대한적십자사도 참석하여 포로 교환 업무를 하였으며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은 공동 적십자단이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변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었죠. 이렇게 적십자의 활약으로 포로 교환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 승인을 위한 노력을 이어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직도 국제적 승인을 못 받았단 말이야? 독립 후에는 미군정 아래 적십자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한국전쟁으로 성사되지 못한 국제사회 승인을 정전협정 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드디어 1955년 5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승인과 4개월 후 열린 국제적십자사 연맹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만장일치로 적십자사의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첫걸음이 되었지만 3년여에 걸친 전쟁으로 나라 전체는 피폐해졌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났죠. 영국 적십자사 소속인 벨린다 피시가 쓴 저서 적십자 실화에 보면 시트에 철 스프링만 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중환자를 씻기기 위한 타올, 심지어 물까지 얻을 수 없었다라는 증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열악했던 상황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정전협정 직후 스웨덴 적십자사에서는 1953년 9월 24일 부산에 스웨덴 적십자병원을 개설하여 많은 환자들과 전쟁 고아까지 돌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복 후부터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적십자사의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 결코 이념이 사람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국적, 인종, 종교, 계급,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 인도주의 정신. 이 인도주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 인도주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쪼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헌혈이 당연하지만 과거에는 돈을 받고 혈액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때 진공 처리된 멸균 유리병에다가 혈액을 받았었는데요. 유리병에 혈액이 빨려 들어갈 때마다 병에서는 쪼록쪼록 하는 소리가 나게 되어 사람들은 매혈을 쪼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당시 부상자 치료를 위해 많은 혈액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혈액을 채혈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들여오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 내에서 필요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립혈액원 설치를 권유하고 일부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도 국립혈액원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헌혈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혈액을 돈으로 사는 매혈이었습니다.
이 매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요. 아픈 환자를 둔 가족들에게 가서 돈을 요구하고 직업적으로 혈액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국립혈액원에서 체열을 하고 돌아가던 학생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망 원인은 반복된 매열로 인한 만성 빈혈로 밝혀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1958년 정부는 국립혈액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이관하고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열에서 헌혈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은 헌혈을 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헌혈 참여를 이끌어내긴 힘들었었죠. 이러한 헌혈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화운동이었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이루었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는 4.19 혁명이 있습니다. 4.19 혁명은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면서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시위에 나갔다가 최루탄에 맞은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게 또 신문 보도로 인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자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안타깝게도 4.19 혁명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부상당한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헌혈에 나섰고, 매열이 당시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혈액은 생명을 위해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헌혈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을 통해 수시로 실려오는 부상자들의 응급처치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부상자들은 시민과 학생, 경찰까지 다양했습니다. 적십자병원의 의료진과 봉사원들은 적십자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부상당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부상자 치료에 힘썼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상태에서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당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은 적십자에서 배운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기 위해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가정간호법을 배운 여성 봉사원들은 적십자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간호를 도왔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인도주의 활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대한적십자사가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한국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혈액사업, 매혈을 거쳐 오늘날의 헌혈운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헌혈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 성수대교와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사회재난을 겪게 되면서 개인을 넘어 기업이나 단체들이 헌혈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혈액원, 그리고 헌혈운동으로의 발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전쟁이 남긴 또 하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이죠.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발표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 적십자에게 제의하였고, 이를 북측에서도 호응하면서 1971년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됩니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대표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후 판문점에서는 상설연락사무소가 생겼고 남북 직통전화도 개설되었습니다. 적십자사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양측 정부는 마침내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담은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최초의 합의이자 평화 통일 원칙을 합의한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대한적십자사는 남과 북에서 가족을 찾게 될 경우를 대비해 KBS와 협조하여 남쪽에서만이라도 먼저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사업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남북관계도 1976년 8월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얼어붙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치달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단절된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84년 9월 우리나라에서는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큰 수재가 발생했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9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최악의 홍수였죠.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북한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한 지역의 수재민에게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자 하니 대한적십자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요청해 온 것이었죠. 수해에 따른 구호와 복구 작업은 국민들의 단합으로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남과 북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 적십자사의 제의를 수락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남북 적십자 회담이 다시 시작되었고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개최에 합의를 하여 역사적인 이산가족 첫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 김대중 정부 때에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남북 정상은 이산가족 문제 및 비전향 장기수 문제의 해결을 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게 되는데요. 이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었고 대한적십자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003년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금강산 면회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를 보고 이산가족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기에 현재 우리에게는 인도주의가 더 필요한 것이죠. 인도주의는 정치적인 영역을 벗어나고 또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떠나 작게는 개인의 행복에서부터 사회의 변화, 넓게는 세계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는 것, 조금씩 만남과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시대에 따른 인도주의의 모습과 그 속에서 적십자사의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주의를 배운다는 것, 이것 또한 같습니다. 전쟁이란 끔찍한 상황에서 차별 없이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적십자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주의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자유와 독립, 자주, 평등, 인권, 공평에 따라 평화를 증진시키려는 인도주의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인도주의와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쳤을 때 가능했고 대한적십자사 또한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적십자와 함께 했을 때 가장 발전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인도주의,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인도주의를 다음 세대에서는 과연 또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그 역사의 순간에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도주의를 할 수 있나요?